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투자인사이트 그리고 시그니처 코너 월가 이야기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월가 이야기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항해사 그리고 조타수 홍익희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월가 이야기 계속하면서 지난 시간까지는 드디어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뇌관이 터지면서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배워왔고요. 자, 이제 월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그런 위기도 위기이지만 월가를 만든 스타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스타들이 포진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헤지 펀드들의 월가의 스타들이 포진되어 있고 월급이 무슨 조 단위로 무슨 월급을 100만 원, 1000만 원, 억 원이 아니라 조 단위로 받는 사람들, 월급이 아니죠, 연봉이죠. 연봉을 조 단위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감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헤지 펀드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헤지 펀드 얘기를 선생님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 펀드는 최근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우선 예전에는 우리가 헤지 펀드를 금융의 한 섹터로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금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네. 우선 2010년도 하반기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6대 은행,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보다 미국에는 한 만여 개의 헤지펀드가 있는데 그 중에 잘 나가는 상위 10개 헤지펀드가 벌어들인 수익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때 6대 은행이 하반기에 260억 달러를 벌었는데 10개 헤지펀드가 280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리고 한 예를 살펴보면 32,500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하반기에 주주들한테 43억 달러를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폴슨앤코 헤지펀드는 자그마치 58억 달러를 자기 회원들한테 배당을 했어요. 마치 연예 기획사가 돈 한 해 동안 번 거보다 어디 나가서 연예인 한 명이 돈 번 게 더 크다. 맞아요. 그런 거죠. 골드만삭스만 해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집단인데 그 집단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것보다도 폴슨앤코라는 한 헤지펀드에 벌어들인 수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2010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물론 등락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후에도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헤지펀드가 완전히 금융의 어떤 중심에 있는 핵심 분야가 됐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 폴 존슨이 자그마치 혼자 개인 연봉으로 얼마를 벌었냐 하면 50억 달러를 벌었어요. 한국 돈은 5조 5천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1년 예산 500조인데 그중에 1%를 혼자 벌었어 돈을. 이걸 기초로 그 헤지펀드가 이제 벌어들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역산이 가능한데 보통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성공 보수로 한 20% 내지 40%를 40%. 예, 짐 사이먼스 같은 사람은 40%. 그래도 거기다 돈을 못 맡겨서 제발 반 뛰어가도 되니까 좀 맡아줘.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 연봉으로 50억 달러를 가져갔을 때는 거의 이 헤지펀드가 200억 달러 가까이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금액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금융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어떤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편중의 이 중심에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즉 미국 상위 1%의 부자들의 소득을 불려주는 게 바로 상위 헤지펀드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승자 독식의 이제 머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데 그런데 우리가 헤지펀드를 금융 기법이라는 면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게 또 금융 자본주의라는 시각에서는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40% 이상을 갖고 있고 미국 국민 절반인 하위 50%는 사실상 거의 재산이 없어요. 전체 부의 한 1.4% 정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는 가장 허약한 게 이 하위 50%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부의 편중으로 인해서 그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 하위 50%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미국의 재정 정책이 급격하게 이들을 지원하는 위주로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산층이 붕괴화돼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자본주의가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때도 상황이 이거랑 비슷했는데 그 양반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자본주의를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한 빈부격차를 시스템으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정 자본주의를 들고 나와서 어떤 조세정이라고 그럴까요? 이 상위 1%들한테 소득세를 강화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렸죠 세금을. 예, 기가 막힐 정도로 올렸습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2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는 94%까지 올렸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민들의 복지를 확대했는데 앞으로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들어와서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위 1%에 대한 부자 증세가 시행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헤지펀드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는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미국 정부가 다시는 이러한 신용위기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일부 규제를 이제 강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라도 회원수가 100명이 넘으면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회원수가 100명이 넘는 대형 헤지펀드들은 분기별로 자기네들의 갖고 있는 자산을 일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헤지펀드들이 기본적으로 한 구자당 금액이 최소 100만 달러예요. 최근에 이제 일부 헤지펀드들은 이거를 완화해서 그 금액을 이제 적게 조정하고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지펀드들이 정보 공개를 안 하려고 99명 이상을 안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99명이 넘어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만들어. 펀드 하나를 더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 공개를 피해갈 뿐만 아니라 조지 소로스 같은 양반은 아예 고객동들을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패밀리 자금으로만 합니다. 패밀리 자금만 해도 어마무시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는 사실은 이제 밝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들이 받는 연봉이 10억 달러가 넘어가는 일명 빌리언 클럽에 매년 가입돼서 나오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매년 한 5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 5명이 10억 달러를 넘겼어요. 그리고 상위 15명의 총 연봉이 120억 달러였으니까 한 명당 한 8억 달러 정도는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억 달러 가까이 버는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사실 그들이 벌어들인 금액을 이게 성공보수 20%, 30% 대부분 이 정도 사이니까 이제 가늠은 하는 거죠. 이 펀드는 어느 정도 벌었겠구나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아는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자산운용 펀드하고 틀린 게 자산운용 펀드는 보통 기본 수수료를 한 2% 정도 받고 그다음에 성공보수라는 개념은 없는데 헤지펀드는 성공보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를 받고 그다음에 바로 성공보수가 20% 내지 40%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성공보수의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뮤추얼 펀드는 사실은 레버리지 투자나 신용 매수를 못하는 반면에 헤지 펀드는 레버리지 투자와 신용 매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는 자본금 이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지 펀드의 투자 기법을 보면은 사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크로 투자예요. 조지 소로스 같은 포렌 존스 같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매크로 투자인데 이거는 거시 경제의 흐름을 타면서 그 안에서 상품이나 통화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적 프로그램 투자라고 그래서 이거는 짐 사이먼스가 이제 주특기인데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기상학자나 뭐 기상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곡물 가격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야마다 그 관련 과학자들을 모아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은 빠지고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제 매매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두 군데 다 수익률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짐 사이먼스 같은 경우는 지난
거의 30년간 자그마치 연평균 수익률이 한 38% 정도 돼요. 이 짐- 과학적 프로그램. 짐 사이먼스 예. 더 높습니다. 조지 소로스 60몇 프로예요. 그 펀드 핵심 그 뭐죠? 메달리온 펀드는 메달리온 펀드는 예, 메달리온 펀드는 훨씬 더 높죠. 하여튼 이 헤지 펀드가 이런 의미에서는 어떤 수익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 헤지 펀드가 사실은 뭐 최근에 저희가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아예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이런 거는 한국의 공모 펀드와 마찬가지인 펀드였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헤지 펀드는 사실은 1949년도에 알프레드 윈슬로 존슨이라는 콜롬비아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교수로부터 시작이 됐네요. 이 양반이 경제학자나 이 재정학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사실은 젊었을 때 한때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그 마크시스트의 네. 그 경력을 갖고 있는 사회학과 교수예요. 아, 정말 참 아이러니하네요. 공산주의라면 이제 함께 먹고 잘 살자 하던 건데 헤지 펀드는 나 혼자 운영한다 이건데 완전히 극과 극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양반은 투자은행에 이렇게 근무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포춘지에다가 주식시장에 대한 칼럼을 이렇게 연재하게 됩니다. 네. 자기가 칼럼을 연재하면서 주식시장의 추세라는 게 정말 제대로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추세에 대한 존재를 연구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추세와 상관없이 돈 버는 방법 없을까? 라는 거를 혼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즉 리스크로부터 해지된 펀드, 리스크 해지드 펀드에서 유래된 게 헤지펀드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스스로 생각해낸 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추세에서도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게 롱숏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오를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사고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공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공매도라는 게 하도 대공황 때 그 나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투자 전략은 아니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 양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리스크로부터 해지하겠다는 것 때문에 롱숏 전략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동종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업계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고평가된 주식을 다시 선별한 다음에 저평가된 주식을 사들이고 고평가된 주식은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즉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면 이거는 어떠한 추세에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 양반이 생각하고 그거를 실증해 보였어요. 아, 네. 예. 최초의 사람이네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동종업계의 개념을 좀 더 넓혀가지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이 앞으로 부상할 것 같고 이제 조선 산업은 이거는 하향 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부상할 산업을 사고 이제는 하락할 산업을 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롱숏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롱숏 전략이 같이 50대 50을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은 롱은 한 130이라는 비중을 산다면 공매도는 한 30조 정도 이제 숏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전략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시장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자기 돈 4만 달러에다가 옆에 지인들로부터 6만 달러 그래서 10만 달러를 가지고 최초로 사설 펀드를 설립합니다. 이 해가 1949년인데 이게 세계 최초의 헤지 펀드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해낸 게 이걸 하면서 예전에 페니키아 상인들이 먼 거리 교육을 하면서 성공해서 돈을 벌어왔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성공 보수로 한 20%를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착안해서 나는 확실히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냈고 앞으로도 많이 벌 텐데 그거를 투자자한테 설명하면서 성공하면은 성공 보수를 20% 달라라고 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성공 보수를 도입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런 성공 보수가 사실은 불법이었어요.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나름대로의 새로운 그 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틀이란 게 뭐냐면 부자들만 상대한다. 아, 밖에 나가서 얘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할 사람. 그렇지. 네네. 그 다음에 자신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만 가입시킨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광고나 홍보하지 말게 한다. 네. 그 다음에 회원수는 99명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그 틀이 오늘날의 헤지펀드의 어떤 틀을 만든 배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사적 모임 또는 네. 사적 투자의 영역으로만 가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돈을 오랜 기간 벌었음에도 헤지펀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66년도에 포춘지에서 이 헤지펀드에 대한 기사를 씀으로써 이게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세상에 알려진 건 1966년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수익률이 좋은 게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경쟁자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그 이듬해에서부터 한 40개 정도의 경쟁자가 생기고 1969년에는 한 해에만 250개사가 생겨서 한 500개 정도의 헤지펀드가 이제 시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존슨이 이렇게 공매도 전략 을 썼던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공매도가 이제 금기 시대였었는데 나름대로 공매도는 시장 참여자들한테 평등한 기회가 부여된다면 이게 순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순기능이라는 거는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공매도를 함으로써 버블을 사전에 제한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매도를 치면은 그거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필히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하여튼 필히 사야 되기 때문에 이 급격한 뚱도 줄어들이지만 급격한 폭락도 줄이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고평가되더라도 그게 이제 경착륙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효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 20년간 누적 수익률이 한 5,000% 정도 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1940년도 그 창립 초기에 $10,000를 투자한 사람이라면 1968년도에 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50배면 잘했네요. 예. 네, 잘한 겁니다. 잘한 거죠. 예. 그런데 1970년도에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이제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뭐 6%, 7%, 8%더니 나중에는 막 18%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헤지펀드에서 돈을 빼서 이제는 은행에 맡기는 게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당시 폴 보커가 금리를 한 20%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금을 갖다 은행에 맡기면 한 20% 그냥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주식시장에서 그 등락에 하지 않아도 안전한 수익이 나오니까 그 통의 헤지펀드가 그 500개 정도 되었던 게 한 150개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싹 망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헤지펀드가 크는데 그 위에 나타난 사람들이 조지 소로스, 줄리언 로버트슨, 그다음에 마이클 스타인하트 등 그 당시 이제 3인방위로 불렸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는 또 헤지펀드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코모디티스 코퍼레이션, 주로 원자재를 다루는 그 헤지펀드가 탄생을 하는데 이 헤지펀드 탄생에는 MIT에 있던 폴 사뮤엘슨 그 경제학자가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이 헤지펀드들하고 다 나쁜 게 아니다. 그때 헤지펀드 상황이 막 어려웠을 텐데 잘하는 헤지펀드는 유명한 헤지펀드들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 언론에 함으로써 이게 기관 투자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제자였던 헬무트 웨이버가 이 코모디티 코퍼레이션을 만들고 이 교수 자체도 거기에 개인 돈 12만 5천 달러를 투자하고 사회이사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 코모디티 코퍼레이션에서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또 새로운 인재들을 이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투더 인베스트의 폴 투더 존슨이라거나 부어 캐피탈의 루이스 베이컨, 캡스턴 어소시에이츠의 브루스 코브노 이런 사람들이 그 코모디티스 코퍼레이션이 배출하는 3인방위로 불렸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또 천재들이 헤지펀드 시장이라고 이렇게 부분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투자 기법을 개발하면서 이 주식시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헤지펀드들의 우리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살펴보았고 헤지펀드들이 지금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리고 헤지펀드를 이끄는 사람들의 연봉 얼마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헤지펀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프레드 윈슬로 존슨 교수부터, 사회학과 교수부터, 마크시스트 사회학 교수에서부터 헤지펀드가 시작되어서 이제 그야말로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산업화되기 시작하는 거네요. 이제 그게 한 1980년대쯤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80년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헤지펀드가 산업화되는 그 과정까지 저희 한번 그 월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기보다 중요하게 보이는 헤지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학 투자의 대가 또는 이 투자를 과학의 단계로 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재미난 사람들이 등장하니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볼 수 있냐면요,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뜨니까 그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홍익희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